네, 정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44분이고요. 여성의 시각으로 대중매체와 문화현상 살펴보겠습니다. 손희정 문화평론가 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봄이네요. 여의도 들어오시는 길이 꽃이 많죠? 예, 좋더라고요. 이장희 시인의 봄은 고양이로다 하는 게 오늘의 주제하고 왠지 통할 것 같아요. 오늘 고양이 얘기 하시겠다면서요. 네, 고양이 이야기야말로 봄에 어울리지 않는가 생각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네. 너무 고양이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역시 뉴스 브런치와 어울리게 여성과 고양이라는 주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유독 고양이를 사랑하는 예술가들 많아요. 영감을 받는다고 해야 될까? 네. 왠지 여성 예술가들이 좀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 하는 굉장히 생각을 하는데. 뭐랄까 친밀함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다가 빨간머리 앤 시리즈로 유명한 작가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이야기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애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몽고메리는 어렸을 때부터 고양이를 키웠고 아주 친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만 이제 하는 특별한 서명에 고양이 그림을 그려 넣을 정도로 좋아했다고 해요. 네, 몽고메리가 정말 사랑했던 고양이의 이름이 데피였는데요. 데피는 길고양이 출신의 이제 회색 줄무늬 고양이였다고 하고요. 이제 몽고메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진정한 동물은 오직 고양이. 진정한 고양이는 오직 회색 고양이라고 하면서 이제 데피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죠. 이런 몽고메리는 또 고양이에 대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고양이를 사랑한다. 그들은 근사하고 이기적이다. 개들은, 그러니까 강아지들은 지나치게 착하고 이타적이어서 내 마음이 불편하다. 하지만 고양이는 제법 인간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몽고메리의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무래도 고양이는 어딘가 도도하고 독립적인 데다가 좀 신비로움을 주기도 하죠. 워낙에 지혜의 상징이기도 했었고요. 무엇보다 집사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매력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강아지보다 더 독립적이고 외로움을 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요즘에 많이들 고양이를 이제 키워볼까 키우시죠.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개묘차가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고양이들마다 아주 다르더라고요. 개개인의 고양이 차가 있다는 개묘차라는 말인데요. 게. 저도 집에 이제 고양이가 2마리가 어떻습니까? 있는데 한 마리는 차도묘예요. 그래서 차가운 도시 고양이라서 굉장히 막 이렇게 못 오게 하고, 뭐랄까 이렇게 도도하고 다른 한 마리는 늘 옆에서 냥냥거리면서 이렇게 강아지 아닌가요? 나 좀 봐달라고 울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각각의 예술가들이 각각의 매력을 자신들이 만난 각각의 고양이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자기를 듭니다. 발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인간미가 있다는 게 강아지는 너무 착하니까 인간적이지 않잖아요. 네. 인간은 사실 그렇게 착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몽고메리 얘기해 주셨지만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보았는데요. 위대한 여성과 함께한 고양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책입니다. 내가 있어 다행이야를 보면 굉장히 많은 여성 예술가들과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안네 프랑크부터 시작해서 화가 조지아 오키프, 유명한 배우인 엘리자베스 테일러나 오드리 헵번, 그리고 프랑스 누벨바그의 기수로 잘 알려져 있죠. 아네스 바르다 같은 감독에 이르기까지 역시 반려동물로서 고양이가 여성 예술가들 옆에서 사랑과 영감을 주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전 역시 도리스 레싱이었던 것 같아요. 노벨문학상. 노벨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하고 도리스 레싱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고양이들과 살았고 이후에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기회가 되면 고양이들과 함께 살았는데 고양이에 대한 에세이를 3편을 썼어요. 한국에서는 고양이에 대하여라는 책으로 이제 엮여 나와 있는데요. 그 내가 있어 다행이야에서 도리스 레싱 이야기를 보고 저도 이제 이 에세이를 읽게 된 거죠. 근데 고양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그 아름다움이 어떤 건지 너무 알게끔 세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고 또 아주 오랜 세월 고양이와 함께했기 때문에 이야기도 굉장히 풍부한 스토리가 거죠. 많겠군요. 저 막 여기서 또 막 1시간 내내 떠들고 싶지만 책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쉽네요. 근데 어쨌든 고양이 자체가 또 여성과 뭔가 연결되는 그런 이미지화가 돼 있는 동물이 아닌가.
어떤 여성 보고 고양이 닮았다 뭐 이런 표현하시는 분들이 고양이 있잖아요. 상이다 이런 네. 표현도 많이 하죠.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좀 역사를 살펴보면 이집트 신화에서부터 약간 여신의 이미지와 고양이의 이미지가 연결되는 이런 것들 좀 보실 수 있어요. 이집트 여신들 중에 대중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여신이라고 하는 누굴까? 바스테트의 경우에 고양이의 얼굴에 인간 여성의 모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신은 가정의 신이자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모성을 상징하는 신이기도 하고요. 근데 원래 바스테트는 사자의 얼굴을 한 신이었다고 해요. 네. 그러다가 3000년경 전부터 고양이의 얼굴로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변화는 이집트인들이 들고양이를 길들여서 가축으로 삼기 시작했던 시기와 맞물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풍요라는 게 풍부한 나일강의 물과 그렇죠. 뜨거운 태양에 의해서 농경이 발달했기 때문에 풍요로워질 수 있었는데 그 말인즉슨 곡물을 비축해야 됐었다는 거고 곡물을 비축하기 시작하니까 쥐떼가 들끓기 시작한 거죠. 아하. 근데 그 쥐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고양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구원자로서요. 그래서 풍요의 상징이기도 하고 가정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진 보호하네요. 바스테트가 이제 고양이의 얼굴로 변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집트 외에도 고대에는 고양이와 관련된 여신의 이야기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문명의 중심이 유럽으로 옮겨오게 되고 유대교나 기독교, 이슬람교처럼 일신교의 세계가 열리기 펼쳐졌죠. 시작하는데요. 이게 중세의 시작입니다. 근데 사실 이 여신들이 존재하던 고대 다신교에서 어떻게 보면 남성신 중심의 일신교의 시대로 접어들었던 셈인데요. 그래서 다양한 여신들이 이단의 자리로 내몰리게 되고요. 특히 여신이 상징하던 여성의 지혜, 여성의 영능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하고 단속해야 될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성과 가정, 뭐 풍요, 다산의 신으로서 재생산의 지혜를 관장했을 뿐만이 아니라 때로 이제 여성 섹슈얼리티의 상징이기도 했었던 바스테트와 그 고양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문제적인 존재가 됐던 셈이죠. 그래서 중세 기독교 문명에서는 이제 사탄과 놀아나는 마녀의 이미지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될까요? 그러니까요. 여기 점핑이 있긴 한데요. 아마 어떤 미끄러짐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마녀와 이제 검은 고양이의 이미지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녀가 검은 고양이로 변신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마녀의 뭐라 그럴까 사형마, 그러니까 마녀에게 충성하는 동물로서 검은 고양이가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고 좀 놀랐었던 게요. 이렇게 검은 고양이가 불길하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미국에서는 여전히 살아 있어서 심지어 동물보호소에서 고양이들 이제 입양 보내잖아요. 검은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들에 비해서 이틀에서 엿새 정도 입양 날짜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입양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붙여졌어요, 고양이한테. 근데 이게 지금 현대 또 대중문화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에드가 알란 포의 검은 고양이가 떠올랐는데요. 사실 저 어렸을 때 이 소설 읽은 다음에 정말 20대가 될 때까지 길고양이랑 눈을 못 마주쳤었어요. 맞아요. 너무 무서워서. 소설의 이미지가 아주 강하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약간 고양이는 이런 막 상서롭지 않은 동물이다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2000년대 중반 정도부터 약간 고양이가 힙한 문화로 여겨지면서 고양이에 대한 오해가 한국에서도 많이 사라지게 됐는데요. 저는 여성형 고양이 캐릭터로서는 역시 대중문화 안에서는 캣우먼이 떠오르더라고요. 배트맨 시리즈의 안티히어로인데요. 미셸 파이퍼, 할리베리, 앤 해서웨이 같은 걸출한 배우들이 연기해 왔고요. 근데 이들 중에서도 저는 역시 미셸 파이퍼의 캣우먼이 최고 아닌가. 맞아요. 1992년 팀 버튼의 배트맨 2에서 이제 악역으로 등장을 하고요. 마녀와 불온한 검은 고양이의 만남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를 잘 비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팀 버튼이 요 배트맨 2를 찍으면서 캣우먼한테 되게 이제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직장 여성이 뭐랄까 위기에 처했을 때 생명이 9개인 고양이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나게 되고 그 고양이의 영혼을 가진 자가 된다. 그렇군요. 이런 컨셉을 씌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에서 보기 어려웠던 놀라운 여성 악역 캐릭터가 등장을 하게 되고 미셸 파이퍼가 전 세계적인 어떤 스타로 발돋움하게 되죠. 정말 좋았습니다. 네, 또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이 있어가지고 캐릭터는 여기에서 좀 멈추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 작품이 한 편 있는데요. 좋죠. 도대체 고향에 나오는 영화들 중에 뭘 추천드릴까 고민을 좀 하다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성 감독인 오기가미 나오코의 고양이를 빌려드립니다를 오늘 추천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네. 오기가미 나오코 같은 경우도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렇군요. 한국에는 카모메 식당이나 안경 같은 작품 너무 인상적이죠. 유명한 감독입니다. 네. 근데 제목이 고양이를 빌려드립니다 하잖아요. 실제로 고양이를 빌려주는 얘기고요. 외롭고 쓸쓸한 사람한테 네. 이제 고양이를 빌려주는 이야기인데 사실 저는 고양이 빌려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평생의 반려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사실 영화 자체가 판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고 네. 우리가 고양이를 키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고양이들이 자신의 삶과 어떤 위로를 우리에게 빌려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건 오롯이 우리 것이 아닌 것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람들이 이 영화를 이제 힐링 영화라고 평가를 하는데 나오코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건 힐링이 아니라 사람과 생명을 서열로 나누지 않는 다른 세계에 대한 상상력이다. 참 중요한 얘기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즐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책도 한 권 그럼 좀 권해주신다면. 나는 있어 고양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2020년에 나온 한국의 미술가들이 자신의 고양이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게 어떤 위로 같은 것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손희정의 문화비평, 예술가들이 사랑하는 동물 고양이를 소재로 한 작품들 어떻게 변화돼 왔는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수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